이 생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잘했다고 생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식들 보고 내가 죽으면 꼭 화장을 해서 절대로 땅에 묻지 말고 저 웅푸대교에 가서 바람에 날려라.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빚만 잔뜩 지고 가는 사람이다. 나는 땅 한 평도 차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절대로 나 묻지 말라 그랬어요. 노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름에 더우셨는데요. 나 혼자 나가는 거 아니고 예. 다 같이 나가는 게 괜찮습니다. 아, 그냥 그런 대로 잘 지내셨어요? 네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2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정정하시네요. 네. 오늘은요, 소태산 대종사님 배운 제자분들 모시고 그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을 좀 여쭈려고 왔습니다. 네네. 우선 그러기 전에 어머님 되시는 동타원 권동화 종사님에 대해서 좀 그 어머님에 대한 기억부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장수군 산서면 출신이에요. 예. 그런데 18살에 결혼하셨어요. 회사님하고. 네. 그런데 그때 저희 선친은 11살. 아, 더 연상이셨네요. 저 조부님이 일찍 열반하시는데 거기 아마 아주 급한 생각으로 예. 일찍 여우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원기 9년에 예. 저희 어머니는 대종사님을 배웠어요. 원기 9년에 네. 1924년인데 그때가. 네. 예, 예. 그때 저는 전주에서 막 출생한 때고 아, 그해 태어나셨구만요. 그래서 예. 어머니 등에서 저도 대종사님을 배웠을 걸로 아이고, 생각해요. 예, 태어나시자마자. 예.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뭐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네. 겨우 한글 깨칠 정도였는데 선을 하면서 정전에 있는 한자 공부 다 하시고 네. 그리고 먼저 다른 사람도 일찍이 정전 대의를 대개 터득을 하셔가지고 예. 후진들을 가르치셨어요. 아, 예. 그때 선을 날 때에는 가장 초원에서 온 아가씨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이 강연하고 해야 해요. 네, 네. 대중 앞에 나가서 말해야 되니까. 네, 네. 그때 어머니는 오후 시간이 끝나면 바로 공회당 퇴마리에 앉아서 네. 그 아가씨들을 상대로 해서 구전구수로 아, 입에서 전하고 입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가서 이제 강연도 하고 회화도 하도록 만들었죠. 대산종사님께서 저희 어머니 보고 제가 교무 제1을 하고 오셨는데 그건 바로 그때 아가씨들 교육했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 아버님 되시는 해산 전은광 대공도님이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사가를 돌볼 수가 없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종사님이랑 슬하에 네 분이 계셨다는데 자녀들을 그럼 누가 교육하시고 어떻게 먹여 살렸습니까? 어머니가 교육하셨죠. 어떻게? 저희 아버지는 그때 전무신자들의 정신 상태가 사가에 매이는 것을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알았고 저희 어머니도 또한 저희 아버지가 사가에 관심을 갖는 것을 굉장히 부담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전 살림은 어머니가 도맡아서 하셨어요. 예, 아버지 영향보다는 네. 어머니가 주로. 네. 그래서 저희 집이 그때 4,000원인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황등이에다가 논을 샀다가 그걸 또 팔아서 북일면 그 도치동에 산을 샀어요. 6,000평을. 그래가지고 거기 풀을 전부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복숭나무 8,400주를 심었어요.
그걸 어머니가 심으셨어요? 어머니 혼자. 혼자서. 저 일꾼들 데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혼자 살림을 일구신 거예요. 그러나 자본이 없이 시작한 것이라 빚을 내서 경영을 하고 이제 수확을 해서 갖고 오는 식으로 어렵게 살았죠. 예. 그 동생 되시는 아타원님이 쓴 시에 보면 네가 이렇게 아닌 마음이 나면 너희 엄마 동타원에 구멍 뚫린 삼배 등받이를 생각해라. 그런 그 선진님들이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머님이 자녀들 키우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동타원님이 고생하시던 모습?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혼자 그 과손을 경영하셨거든요. 예. 예, 아버지는 전혀 관여를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일꾼들을 사가지고 과손에다 전력을 다했죠. 그러고 그 밖에 또 이제 교단에 양잠을 하셨거든요. 그 양잠 사업에도 중심적인 활동을 하셨고, 그렇게 집안 살림을 하시면서도 교당 출력이 있으면 앞장서 나가서 출력을 하셨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어렵게 생활을 하셨죠. 그 아버님 되시는 회사님은 저 이렇게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대종사님께서 너 해산하고 주산인데 두 얼굴이 저 눈이다 그러셨다고 그러네요. 그건 저는 못 들었습니다. 예,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어떠세요? 아버지는 성격이 호탕하셨죠. 그러고 그때 당시 경찰이 굉장히 교단에 대해서 그 주목을 하고 있는 때였고, 일본 경찰이. 예,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전쟁 말기가 됐을 때는 도끼까지 올라가지고 껄씨넘은 경찰서로 불렀어요. 예, 경찰서 고등계 불려 다니는 것이 일과처럼 됐죠. 이제 대종사님의 지시를 받들면서 그 형사들하고 잘 어울려 가지고 교단을 지켜낸 거죠. 네, 그때 형사들이 조씨를 자기 집 드나들었어요. 뭐 그때는 지금처럼 법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실은 문만 열면 바로 조실이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가니까 그냥 껄씨는 와서 조실에 들어가 가지고 대종사님을 뵙고 오는 시대라. 그리고 심지어는 북일 취서 순경들이 술 생각이 나오면 찾아오기도 했어요. 예, 한 번은 와서 창고 문을 열어라 했어요. 예, 창고 문을 열면 그 속에는 총부 1년 식량이 들어 있었어요. 창고 문을 열면 당 공추를 가져가 버리고 꾀목만 줄 셈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선 그 순경은 산업부 골방으로 데리고 와서 술을 먹이고 그 사이에 창고에 있는 편은 전부 다 넘겼어요. 그런데 이제 다 술자리가 끝나고 갈 때는 창고 보자쓰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시대였어요, 시대가. 그러면 이제 대종사님 이야기로 좀 들어갈게요. 이 노사님은 대종사님에 대한 기억이랄까 뵀던 때가 언제부터 뵀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대종사님을 이렇게 또렷하게 뵀던 기억 언제쯤 되신가요? 4살 때, 아, 4살 때 대종사님께서 서울을 가셨다가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총부 식구들이 전부 와서 인사를 여쭙죠. 저는 할머니 따라서 갔는데 저를 대종사님 무릎에 앉으시고 할아비가 보고 싶더냐 하고 오셨어요. 아, 예, 예. 예, 저는 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들이 이놈아 그런 말이 어디가 있느냐 뵙고 싶었다고 해야지. 그러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 네가 나를 보고 싶어 까닭이 없지 않느냐 하시고 귀엽게 봐주셨어요. 그리고 그 또 때로는 이제 우리가 6살 때 대산종사님한테 이천자문을 배웠는데 대산종사님이
부산에 출장을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한 2주일 동안을 대종사님께 한문을 배웠어요. 아, 직접요? 네? 직접? 네. 대종사님께? 저 조실로 가서 조실 과거에 그 영정 모셨던 예, 방 있죠. 예.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신부들이 시집 갈 때 도문 그 방석들을 가지고 가죠. 그 방석 3개를 내주시면서 앉아서 공부를 시키시고 대종사님께서는 어린이 상대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해심이라도 있다. 그냥 어린애들은 이해심이 없어. 그러니 한 번 머리에 섭섭이 박히면 지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어린이를 다뤄야 된다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이를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천자문 배우시고 그 뒤로 또 대종사님에 대한 기억이랄까? 아, 이게 참 우리 대종사님이 이런 걸 가르쳐 주셨구나. 기억나시는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건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15살 때 선방을 이제 가거든요. 그때는 방학 때라 집에 와 있을 때 선방을 가면 대종사님께서 문제를 내셨어요. 지수와 붕으로 된 것을 말하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했어요. 나도 그거 좀 맞춰보고 싶은데 그때 지수와 붕이 무엇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대답을 못 했는데 마지막으로 정산종사님께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틀리면 위신의 관계들라고 오셨어요. 그 말씀 속에 정산종사님에 대한 그 대종사님의 깊은 애정이 스며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대답을 여쭸어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 그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난 모르는 소리고 대종사님께서 일어서더니 내가 아니냐 내가 바로 지수와 붕으로 된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선방을 끝나고 나왔는데 부타원 종사님이 감탄을 해. 내가 바로 지수와 붕이다. 감탄. 그 뒤에 선날 때마다 이제 부타원 종사님이 정전 해석을 많이 하셨거든요. 하시다가 지수와 붕만 나면 꼭 내가 지수와 붕으로 된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나는 그때 대종사님 말씀 하시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올해가 이제 개교 100년이고요. 내년이 이제 101년째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종사님이 어떤 성인지를 잘 모르고 또 대종사님을 뵌 제자들이 몇 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해주실 말씀은 대종사님이 어떤 어른이시고 후세에 이런 내용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평소에 기억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옛날 이야기식으로 자연스럽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간간히 선방에 오시면 밤에 남포불을 뒤로 돌려라 하셨어요. 그리고 대중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러고는 가셔서 감쪽같이 그때 보신 결과에 따라서 사람을 불러다가 풍계도 오시고 격려도 오시고 하셨어요. 왜냐? 대종사님께서 보시면 머리 위에 기가 뜬다는 거예요. 사람 기가. 그 기가 맑은 기가 뜨는 것도 사람도 있고 탁한 기가 뜨는 사람도 있고 기가 높이 뜨는 사람도 있고 낮게 뜨는 사람도 있어서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대종사님이 그렇게 보시고 감쪽같이 불러다가 격려도 하시고 주의도 하시고 하셨고 형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시로 조실에 드나드는데 조실에서 대종사님께서 이제 시자를 꾸짖으실 때가 있어요. 한참 대종사님 꾸짖으실 때는 성음이 굉장히 크시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 볼 때는 흥분한 것처럼 보이는데 형사들이 턱 들어가면 돌아 앉으시는데 그때는 환히 웃으시는 얼굴로 대으셨어요. 속은 평탄했고 조금도 뭐 흥분하시거나
괘씸하게 생각하시거나 그런 생각이 없으시고 꾸짖으셨다는 말씀이 돼요. 그리고 언제든 돌아서기만 하면 바로 환하게 웃으시는 그러한 표정이 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화내는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일체 이렇게 전가가 안 되네요. 절대 그 자리에 딱 그치고 예, 또- 불천노라고 하죠. 불천노. 예. 이 놓은 것을 옮기지 않는다. 예, 예. 아, 예, 예. 그 대종사님에 관한 그 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유산 유의 선생님 계시죠. 예, 예. 그 어른은 영광 굴레에서 제일 가는 한학자로 치는 분이에요. 그 어른이 처음으로 입결하셔서 그때가 원기 17년인데 첫 선을 하면서 밤에 강연을 하시게 되었어요. 강연 주제는 그때는 이 계문을 새기는 거예요. 근데 유산 선생님이 계문을 새겼더니 대종사님께서 갑이다 하시고 평가하셨어요. 대종사님은 모든 걸 평가를 하셨어요. 의견만 내도 평가하시고 강연회화도 평가하시고 모든 걸 평가하셨는데 갑이다 하셨어요. 사회에서는 갑이라고 하면 최고점이죠. 갑을병정이니까. 그런데 대종사님 평가는 위에서 12번째, 밑에서 4번째예요. 대종사님 최고점은 12갑이에요. 12갑. 이게 12갑에서 차차 내려오면 갑은 12번째. 유산 선생님이 대단히 섭섭했어요. 자기가 볼 때 그때 초원에서 온 10대여섯 아가씨들도 강연하면 6갑이다 7갑이다 봤는데 자기가 갑을 받았으니 굉장히 섭섭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대종사님을 찾아뵙고 제가 아무러면 저 10대여섯 아가씨만 또 못 얻었습니까?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허일이는 계문 왜 앉는가 하신다면 이 대학자가 계문을 한번 읽어보니까 다 아는 것이고 보는 글자도 없고 뭐 거기서 덮어버렸거든요. 근데 대종사님 보실 때에는 그 한마디도 계문에 대해서 그럴 것만 같으시고 뭐 관심도 안 가질 것 같고 하시니까 방편을 쓰셨다고 막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자극을 해놓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사흘 동안을 그때 거처를 대각전에 하셨는데 대각전에서 제1조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제2조 도적질을 말며고 사흘 동안을 외웠어요. 유사님이 유산 선생님이 그냥 뭐 한번 몇 번만 외우면 다 외우는데 사흘간을 외워 가지고도 그렇게 외운 것이죠. 네. 그 대종사님의 지도법이시네요. 예. 또 이제 그 그리고 승마실 때 얘기라든지 대종사님께서는 공심을 굉장히 중시하셨어요.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대중에 대한 빚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어떤 분 전무신 하나가 산업부에서 닭을 치는데 닭 30마리를 치는데 그 내공은 날마다 알을 낳아요. 30개를 알을 낳아. 그름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요. 그러면 계란 하나에 1전이라 30전을 받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30전 가운데 1전을 띄어서 자기 통장에다가 저축을 했어요. 그것이 탈로가 나. 그 쉽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죠. 1전이 그 뭡니까? 근데 그 양반은 점심을 못 오고 집으로 가서 제가교도로서 착실하게 생활했는데 대종사님께서 아주 공심, 대중이 비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언제나 경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팔산대봉도님이 대종에도 나옵니다마는 대종사님은 공심으로 딸딸 뭉치는 어른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대종사님은 사라는 게 전혀 없었고 대종님 전체가 공심뿐이었다. 그 팔산대봉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공심을 강조하셨을까요, 대종사님께서?
인과를 아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인과를. 인과를 아는 사람은 사과에서 사심을 부리면 그것이 바로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복을 짓지 않는 걸 내가 갖다가 쓰고 그러면 결국 그게 인과로 되돌아온다 그런 것인가요? 응? 내가 짓지 않고 내가 짓지 않은 복을 내가 그걸 쓰게 되면 그게 무거운 빛으로 돌아온다 뭐 그런.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예. 그 이제 그 노사님은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초등학교랑 이런 것들. 어렸을 때는 공부 한 일이 없고, 네. 그러나 저는 대중으로부터 모범생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왜 모범생으로? 대종사님 슬하에서 자라고 있고, 총무 군의 사람은 전부가 도인이야. 대종사님이 또 자라고 있으면서 도인들 사이에서 사니까 얼마나 모범생이 되겠냐 하는 거죠. 저를 알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환경으로 봐서 그렇다 그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불법 연구회가 사회라든지 일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호감 높은 평가를 받고 그랬는가요? 그렇죠. 이 일반 대중은 원불교 사람들은 세석 사람들과 다른 걸로 인정을 했죠. 일제 시대 때도. 예. 그리고 대종사님 열반 후에 대종선을 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평이 어떤 평이냐? 왁가석이라고 대종사님 주치의가 있어요. 일본 사람이 의학 박사인데 그분은 말하기를 대종사님이 부처님인지 아닌지 난 모른다. 그러나 대사업가신 것만은 틀림없다. 그리고 병사구 사령관이 있었어요. 전라북도 병사구 사령관 소장인데 일본. 그 사람이 대종사님을 뵙고 나오면서 저런 어른이 내재에 나셨으면, 내재라는 건 일본 본토거든요. 내재에 나셨으면 내각 총리 대신이 되실 것이다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황이 될 것이다 했다가는 당연히 뭐가지가 도망가니까 자기 딴에는 최고로 생각하는 내각 총리 대신이 되실 것이다 했고, 대종행위도 나옵니다마는 안도산 선생은 대종사님 뵙고 저는 민족 운동을 한다고 동지들 희생만 많이 시키고 성과도 못 올리고 있는데 선생께서는 희생자도 내지 않으시고 크나큰 성과를 올리시고 계신다고 그렇게 평을 했거든요. 예. 왁가스기 박사는 대사업가로 평을 하고 군인은 관료로서 최고지로 생각하고 안도산 선생은 민족 운동가로서 최고로 생각하고 이렇게 마치 장인들이 이제 소경들이 코끼리 더듬듯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다 대종사님을 최고로 생각했는데 그걸 다 모아놓은 것이 대종사님이시다 생각하면 돼. 네. 그 안도산 선생님이 대종사님 찾아오실 때 이야기라든지 또는 그때 그 상황을 그 당시에 듣고 전해 받으시는 거 혹시 계신가요? 그런 건 없어요. 예. 네. 저는 도산생을 뵙들 못했고 나중에 이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 그 안도산 선생님 같은 분이 이렇게 찾아오실 정도면 일제시대 때 많은 뭐 민족운동가나 독립운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법연구회를 상당히 주목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때 언론에서도 평을 좋게 한 것이 많았거든요. 기억나신 거 있으세요? 그건 외도는 못하고 어딘가 있습니다. 교고 총광이든가 어디 속에 그때 언론 일제시대 기사들이 언론들이 다 적혀 있더만요. 그 기록을 보면 이제 당시 언론들이 불법 연구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알겠네요. 아주 호감을 가지고 평론을 하셨어요. 좀. 대종사님께서 그 큰 눈물을 보이셨다고 하는 때가 계시던데요. 눈물? 예,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던 때가. 대종사 눈물 많이 흘리셨어요.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삼산 종사님께서 열반하셨을 때, 상산 종사님 그때 부산 하단에 교무로 계셨는데 거기에서 열반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누가 뭐 시킨 것도 없이 새벽 5시에 기침하자마자 대각전으로 전부 모였어요. 저도 그때 거기를 갔는데 불도 안 켜고 캄캄한데 대종사님이 흡자에 앉으시고 밑에 다 주저앉이 조용히 앉았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대종사님께서 흑 하고 울음소리를 내셨어요. 그래서 대중이 일제히 통곡으로 그랬는데, 대종사님께서 삼산종사님을 굉장히 아끼시고 평가를 높게 하시고 최초로 견성은 제자라고 인정하셨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최초 견성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아끼신 어른이라 그때 아마 우리 교단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가장 호화스럽게 장례식을 치렀다고 생각이 돼요. 인원수 많기로는 정산종사님 때가 많았지만은 삼산종사님께서 열반하시니까 그때는 만장을 가지고 만장 40개가 벗었어요. 그러고 생여가 쓰고 그 다음에는 인력거가 15대가 쭉 늘어쓰고, 그리고 그 뒤에 도보로 이제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 경찰 제한도 없었고, 그런 아주 성대한 그러한 장례식을 치렀어요. 예. 대종사님께서 대종명의도 있습니다만은 삼산이 성의 해설을 보면 마음이 상쾌하다고 하실 정도로 칭찬하셨거든요. 예. 이번에 제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대강열애가 4분 계시거든요. 삼산종사님도 대강열애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내 사견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 대종사님 이제 열반하실 때가 다가오는데요. 그 제가 당시 기억나시는 상황. 5월 15일인가 16일인가 마지막 법표를 보실 때 거기에서 법설을 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조실로 돌아가셔서 병환이 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리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저는 5월 30일 날 대종사님 뵈러 갔어요. 이리병원으로. 네. 대종사님께서는 방바닥에 손을 잇고 앉아 계셨어요. 천식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숨이 가쁘셔서 방바닥에 손을 짚고 앉아 계셨어요. 제가 가서 저를 올리니까 곁에 와카스기 주치의가 모시고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와카스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것이 대종사님을 마지막 배운 것인데, 그때는 마지막이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네. 다음날 6월 1일 날 교장이, 그때 국민학교 선생이었으니까 교장이 친회를 갔다 오더니 불법연구회 대장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불법연구회 대장이 돌아가셨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총무로 뛰어갔더니 총무 군내에 여자분들은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 길로 조실로 갔어요. 조실로 갔더니 이 단을 높이 해가지고 그 위에 대종사를 모시고 있었고, 김영호 선생님이라고 대봉도님이 있는데 그분이 대종사님 면도를 해 올리고 계셔요. 거기에서 상산종사님이 이제 나중에 그런 건 없는 걸로 났지만, 그때는 유언을 7가지를 대종사님 유언이라고 해서 발표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산종사님을 후계 종법사님으로 모시기로 결의를 하고 다 대중 일제 일어서서 정산종사님께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시신을 모셔놓고. 예? 그 시신을 모셔놓고. 예, 시신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 6월 8일 날 이제 출상을 하는데, 나는 이제 제 반 아이들을 데리고 대각전으로 갔죠. 그래서 통로에 일렬로 세워가지고 절을 시켰더니
거기에 형사들이 쫓아와서 막 쫓아내버렸어요. 못하게. 그때 총부 안에 형사들만 30명이 꽉 깔렸었어요. 장례식 날. 장례식. 그래서 쫓겨나와가지고 그래도 섭섭해서 원대 후문에 애들을 2열 횡대로 세워놓고 떠나시는 게나 뼈끼려고 그랬더니 거기까지 쫓아와서 막 해산을 시켰어요. 그때 좀 대각전 주변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형사들이 교역자 300명만 생일을 모시고 가라 하고 숫자도 통제를 해버렸구만. 다른 사람 못 간다고. 그래서 교역자 300명만 뒤를 따랐어요. 영 섭섭한 사람이 저 논두렁길로 해서 따라갔는데 형사들이 그것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 잡아가지고 그때 한참 모내기 할 때요. 나머지 뭐 심는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루 팔자에도 없는 모내기 오고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종사님 이제 화장으로 모셨는데 대종사님 성체에 맞춰서 관을 짰거든요. 근데 관이 안 들어가요. 화구에 관이 들어가더라네요. 그래서 별 수 없이 관을 버리시고 그냥 성체를 그대로 모셨는데 그 관을 열어보니까 그 6월 8일 여름 아니에요. 물기가 하나도 없었어. 그때 관은 가지고 와서 다른 걸로 이용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화장에서 모신 데가 그 당시에 공동묘지로 모셨죠? 금강기. 처음에 화장을 해 가지고 조실로 모시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형사들이 법에 시체는 매장하도록 돼 있다. 조실 모시면 안 된다 해서 저쪽 그때 북일면 신흥리 초곡부락이라는 부락 뒷면에 있었던 공동묘지에 제일 높은 절에다가 모셨었어요. 그러면 저기 금강리로는 나중에 두 번째 옮겼는가요? 초곡부락에 있다가? 거기는 금강리가 아니고 신흥리예요. 신흥리. 예.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지금 성탑으로 모셨죠. 그 이제 대종사님 열반하신 뒤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일제가 불법 연구회를 해산시키려고 탄압을 많이 했다고 얘기가 있거든요. 그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경찰들을 생각으로는 이제 대종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후계 종업사를 가지고 틀림없이 저희들끼리 싸운다. 싸우기만 하면 불법용의 간판을 떼어버리자 하고 내적으로 그렇게 책략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 잡음 없이 그냥 질서있게 착착 진행이 되니까 참 무서운 교당이라고 그랬어. 무서운 교당이라. 혀를 내둘렀죠. 그래서 이제 정산종사님이 그러면 후계 종법사가 되셨네요. 네.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착착 잘 진행되던 과정에 이렇게 기억나시는 이야기라든지 에피소드라든지 그 정산종사님이 후계 종법사 되시는 과정에 기억나시는 이야기가 있으세요? 제가 그때 총무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네. 그럼 대종사님 열반하실 때가 소학교 교사로 계셨어요? 국민학교 교사로 있었어요. 국민학교. 네. 예. 그러면 그때 이제 그 학교에 계시면서 국민학교는 우리 저 한국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일본 학생들입니까? 가르쳤던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었어요? 응? 그 가르쳤던 학생들이 우리 한국 학생들이었냐고요? 물론 한국 학생들이죠. 그럼 그때 이제 그 일제 치하니까 그 어떤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까? 나는 걔들이 중학교에 가야 장래가 열려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했죠. 그런데 그때는 일제 말기라 전쟁이 이미 패전이 가까운 그런 때라
모든 게 질서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날마다 학생들은 일을 해요. 솔공이도 따고, 솔방울, 어? 솔방울, 솔공이. 솔공이, 예, 소나무 공이. 거기에 송진이 묻히거든요. 예, 예, 그 예, 예. 송진 가지고 비행기 뭐 기름 짠다고 송진을 나무 공이를 닦고 예, 솔공이를 하는데 그 자꾸로 뭐 심지어 음악을 가르칠 때에는 그 짝으로 송진 솔공이를 치면서 박자를 맞춰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가르쳐라 하는 예, 그때 장학생 그때는 시학이지만 시학이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공부할 시간보다도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해 제가 6학년을 맡았는데 가르치들 못 어떻게 해놨으니까 그 체면이 안 됐던가 그해 졸업생들은 전년도 구획교 실적에 의해서 합격시키라고 해서 전년도에 한 사람이 중학교에 진학했으면 금년에도 한 학생을 합격시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일국민학교는 전년도에 2사람 합격했었는데 나는 운이 좋았던가 4사람이 합격이 됐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또 6학년을 맡았는데 6학년 가르치다 해방이 됐거든요. 해방이 돼서 9월 24일 날 개학을 했어요. 근데 그때 교과서가 있어야죠. 교과서라고는 마분제다 인사에는 국어교과서 한 개밖에 없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 다른 건. 그래서 저는 일본 교과서 갖다 번역을 해서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때는 6월 달에 졸업을 시키고 9월 달에 입학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졸업을 시키면서 신신당부를 했죠. 너희들 앞으로 운명은 이 석 달 동안에 결정된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보내놓고 그 다음날 그때 우리 집에 말이 있었어요. 호마를 타고 멸례를 일주했어요. 집에서 만난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둘에서 놀고 왔어.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다음날 저는 소집했죠. 그때 진학 희망자가 35명인데 35명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왔어요. 걔들을 데리고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12시간씩 하루에 가르쳤어요. 가르쳐서 9월 달에 입학시험을 봤는데 이리 공부학교는 수석 합격해가 나오고 35명 가운데 33명이 합격이 되고 2명이 떨어졌는데 그중 하나는 다음 해에 합격이 되고 그 나머지 하나는 그 보도연맹 지 아버지가 보도연맹에 걸려가지고 이제 경찰은 죽고 그래서 그 어디 갔는지 소식이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참 그때는 제가 교육하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좀.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을 이제 과외 공부를 시켜서 합격을 다 시킨 셈이네요. 네. 예. 지금 그 제자들 중에 연락을 하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가요? 예? 그 당시에 가르친 제자들 가운데 지금 살아서 노사님한테 연락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함타원 송영지. 예. 제가 담임했어요. 부일님께서. 아, 그러시구나. 예. 이제 그렇게 해방이 되셔가지고 또 계속 그 국민학교 교사로 계셨습니까? 졸업시키고 사표냈어요. 왜 사표를 내셨어요? 교육 떠나고 싶어서. 왜 떠나고 싶으셨어요? 제가 능력이 사람 가르칠 능력이 못 된다 싶어서 아까 다 합격을 시키고 그러셨는데 그런 생각을 왜? 제가 인격적으로 언제나 부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고 대학이나 가려고 했는데 아타원이 딱 책에서 나가버렸잖아요. 이게 둘을 가르칠 수는 없어 나는 그만두고 영산으로 갔어요. 영산. 대학을 가고 싶으셨어요 그때? 네? 대학을
가고 싶었죠. 근데 동생한테 양보를 하신 셈이네요. 네, 됐죠. 내가 양본 것이 아니라. 예, 영산으로 배정을 받고 거기에서 2년 동안을 근무를 했어요. 저 때는 서무부 서기로, 두 번째 서무부장으로 2년 동안을 근무를 하고, 그러고 그때 거기가 참 시국이 아주 위태위태하는 때예요. 낮에는 저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때예요. 그때가. 거기에서 2년을 지냈더니 유일학님으로 발령을 내셔서 유일학님 중등부 교사로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사범학교 나왔다고 그래서 자꾸 교육계로만 이렇게 돌리시는데, 중학교 선생이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사범학교는 국민학교 선생 자격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으로 제대로 하면 자격을 따야 된다. 그러려면 대학 가야 된다 해서 서울대학 법대 2학년에 편입을 했죠. 그랬는데 호사다마라고 집안 과수원 6,000평이 날아가 버렸어요. 왜 날라가셨죠? 재판에서 져가지고. 전 재산 6,000평이. 네.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돈이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는 상산종사님을 찾아뵈었죠. 그때 상산종사님은 원광중학교 교장님으로 계셨어요. 저 좀 써주십시오 했더니 내일부터 나와서 단 한마디 나 그렇게 취직 간단하기는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내일부터 나와서 이제 원광중학교 교사가 됐는데 1년 지내니까 교무짐을 시키셨어요. 그때 교무짐을 하고 싶은 사람도 몇 사람 있었는데 다 그냥 상대를 안 하시고 저를 교무짐으로 시키셨고, 그러고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중에 원광 고등학교가 인가가 났고, 그 원광 고등학교 졸업반을 담임을 해서 이제 참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수업하고 방과 후에 또 계속 지도를 하다가 집에까지 자전차 타고 와서 저녁밥 먹고 또 출근해 가지고 교실에서 자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도 출근하고 밤에도 출근하셨네요. 네, 학교에서 잤죠. 학생들도 거기서 자고. 그때가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 무렵에? 27, 8세 됐을 겁니다. 결혼은 아직 안 하셨고요. 그때는 결혼 아직 안 했죠. 총각 선생이셨네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서울 물리대에 2사람, 서울 공대에 1사람, 서울대학교에 3사람을 합격을 시켰어요. 그 초창기 학교에서 그렇게 성적이 어렵거든요. 그때 대단히 깊었어요. 예. 그러고 있으니까 헌타원 정성숙 교장이 그 여학교 원광 여중 교장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보고 와서 교감으로 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학교 개교 이제 1년 후에. 그래서 거기 가서 또 교감 노릇을 19년 동안 했어요. 19년 동안 하는데 아마 총부에서 미안했던지 17년 되니까 부교쟁이더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나는 싫다고, 부교쟁이나 교감이나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법에도 없는 부교정을 하냐고 말하고 있더니 상산종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설득을 하셨어요. 부교장 되라고. 저를 생각해서 설득하셨는데 제가 반대할 수 있나요? 그래서 부교장이 됐어요. 예, 부교장으로 있었는데 원광대학에서 또 이력서를 내라고 왔어. 영문도 모르고 이력서서 보냈죠. 아마 그것을 아사님이 가지고 문교부를 가서 이거 전문학교 교장 자격이 있는가 봐달라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를 원광보건 전문학교, 그때는 전문학교 교장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전문학교가 전문대학이 돼가지고 저는 학장이 돼가지고 초대 학장하셨네요. 예, 거기서 13년 동안을 학장을 하고 마지막 끝에 2년 동안은 계약 교수로 또 근무하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학교, 중고등학교의 초창기에 개척하신 역할을 다 하셨네요. 저는 원광중학교도 개교한 지 3년 만에 갔고 원광 여중고도 개교한 지 1년 후에 갔고 전문대학도 개교한 지 1년 후에 갔고 여기에서 초창기만 다녔어요. 그 어려움이 많으셔서 그러고 그뿐이 아니라 공립학교 있을 때도 흥왕국민학교 있었는데 흥왕국민학교도 처음으로 6학년이 생겼을 때 제가 갔고 북일국민학교도 최초로 6학년이 생겼을 때 북일국민학교 저는 꼭 초창기 학교만 다녔어요. 근데 그러나 나올 때는 다그에도 이름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네. 보건 전문 대학 지금 네. 그 초창기에는 그 이제 그 당시에 뭐 그런 얘기도 원광대학이 대학이냐 뭐 멸치도 생선이냐 그런 말이 있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네? 그 저 보건대학 가실 때 그 무렵에 그 저희들이 들은 얘기 중에 원광대학도 대학이냐 멸치도 생선이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처음 얘기고 원광대학 처음 얘기고 예. 제가 보건전문학교 갈 때는 그런 말은 사라진 뒤였어. 그래도 초창기에 여러 어려움이 계셨을 것 같은데 갔더니 학생들이 여기다가 회칼을 차고 다녀. 회칼을 싸울 때 칼로 찌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교수들이 싸워요. 치고파고 해요. 예, 처음에 가서 교수가 싸우면 꼭 공개 사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엄격히 따지고 가니까 차차 그게 잡히대요. 잡혀서 질서가 생기고 그랬어요. 난 이제 학교를 망쳐놓은 것이 그럼 민주화 운동. 다른 전문대학들은 조용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대학에 배워가지고 옆에 있으니까 그 흉내를 내고 앉아서 살 수가 있어야죠. 더군다나 거기서 학생회장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저 난산에 있는 강 목사가 하나 있죠. 강 목사. 강 뭐시야. 그 사람 아들이 형원원대 학생회장. 아우는 우리 학교 학생인데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저희 아버지가 오늘도 안 잡혀가지고 그냥 왔냐고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하고 앉는 그 자식이 학생회장하고 계셔 아주 참 학교 방침이고 목표고 그런 아무것도 없이 쥐들 하고 싶은 대로 학교를 그냥 몰고 가고 그런 시대가 그런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다 뚫고 현재 이제 보건대학이 궤도에 올랐죠. 현재 네. 보건대학은요, 저 세계적 수준의 보건대학이랍니다. 그 소식 아주 들으셨어요? 훌륭한 키워냈어요. 그 초창기 이제 초석을 닦아주셔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보건대학에 가끔 이렇게 가실 기회가 계신가요? 보건대학은 뭐 행사나 있어서 초청하면 가지 그냥은 안 가고요. 그때 제가 있을 때도 평가단이 와요 매년. 네. 평가단이 교수 한 사람에 전문대학 학장 두 사람 해서 세 사람이 오는데 그 두 사람이 서울보건전문대학 학장하고 고려전문대학 학장하고 둘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가할 때 7년간을 우리 학교를 우수교로 쳤는데 문교부 장관 표창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 두 학생이 자기네들 표창 받으려고 우리를 깎아내.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상을 못 탔죠. 이제 보건대 학장으로 13년간 계시고 퇴직하신 후로는 어떤 생활을 주로 해오셨어요? 퇴직 후에 퇴직 후에는 이제 교당으로 갔죠. 북일 교당으로.
교육에 나와서 9년 동안 교도 회장을 했고, 그리고 그 뒤는 묵고문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예. 저는 요새는 이제 늙어서 그런지 새벽 1시나 2시에 깹니다. 그러면 이제 좌선하고 기도하고 그 한 2시간 걸려요. 그 이상은 체력이 딸려서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수양이나 잘해가지고 이제 그 이 세상에서 나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몸 가지고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내생이나 가서 잘해보려고 좀 정진하고 있습니다. 아, 이 생에 잘하셨는데 내 생에 더 잘하실 게 있으세요? 이 생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잘했다고 생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식들 보고 내가 죽으면 꼭 화장을 해서 절대로 땅에 묻지 말고 저 웅푸대교에 가서 바람에 날려라.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빚만 잔뜩 지고 가는 사람이다. 나는 땅 한 평도 차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절대로 나 묻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은 빚을 많이 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림 넘어가 가지고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그때 상산종사님이 구제를 해주셨어요. 온강중학교 채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저 이렇게 살아왔고 자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산 선생님이 그때 받아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요령도 없는 사람, 체력도 부족한 사람, 생활할 방도가 없었어요. 그렇고 그때는 자유당 때라 돈이 없으면 취직이고 뭐 전혀 안 되는 때, 수중에 돈 한 푼이 없는 제가 어떻게 갔어. 그래서 저는 원불교 때문에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쳐서 원불교에 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말하기를, 봉급은 내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나를 써주신 분이 나한테 주시는 생활비다.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니 나는 내 전체를 바쳐서 봉공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뭐 사업 성적이 얼마고 그런 건 저는 이해를 못해요. 저는 빚쟁이다. 아직도 빚을 다 못 갚고 떠나게 됐다 하는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웅표 대교에 가서 뿌려버리라 했는데 자식들이 이걸 들어먹을지 안 들어먹을지 당초 자신이 없어요. 예, 상산종사님은 역대 종법사님들을 거의 다 모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노사님을 또 건져주신 분이시네요. 예. 그 상사님에 대한 추억이나 상사님에 대한 이야기 좀 기억나신 대로 들려주실랍니까? 상산종사님은 나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해도 그걸 뭐 추구하시거나 그러시질 않았고, 또 제가 그때 학생 모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때 세상 어떤 때냐면 정년제는 있는데 지원자는 각 학교가 다 받아버렸다. 그 선발 학교들이 다 위에서 받아버리니까 우리 후발 학교들은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담임들한테 사정사정호에서 학생을 그 가운데 이제 재수 있으면 장학금 준다고 해서 우수한 학생도 받아오고, 어쨌든 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데, 저 이리중학교는 김제소음은 거리에서 전부입니다. 예, 그렇죠. 길이. 그 길목에가 있는 학교가 이리중이에요. 예. 원강중학교는 거기서 1km는 더 가야 돼요.
원광중학교 이리중학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면 1km라도 걸어서 오지만은 예. 오히려 이리중학교가 선발학교인데 예. 이리중학교 안 가고 원광중학교 오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 모집하고 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 김제 황강에서 부용까지 한 1km 되는 길, 그것이 비가 오면 포장이 안 돼서 질컥질컥합니다. 자전차를 타고 가는데 자전차를 타고 못 가요. 그래서 1km를 자전차를 떼미고 갔다가 떼미고 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학생을 모집하고 다녔는데 학생 모집이 끝나니까 상산종사님이 보화당에서 보약 한 제를 지어주셨어요. 아마 학교 교사 가운데 교장님한테 보약 받아먹은 저밖에 없어. 그렇게 저를 아껴주시고 퇴직한 뒤에도 언제나 세배를 가면은 참 흔연히 대해주시고 저한테 열반의식이 조금 전에는 교단에서 뭐 보답이 없더냐 하고 저한테 물으셨어. 보답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교단에서 보답이 없더냐 하고 물으셨어요. 저를 아껴주시고 더군다나 결혼 주례를 써주셨는데 결혼 주례로면은 주례 선생님한테는 보답을 해야 돼요. 근데 난 그걸 몰랐어요. 싹 입었어. 참 죄송하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참 저는 상산종사님 은혜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꼭 찾아뵈었어. 설하고 추석하고 2번은 꼭 찾아뵈었는데 한 번은 음력 설에 찾아뵈었어요. 그랬더니 저도 자네도 오늘이 설이라고 왔는가 하셨어. 야, 아차. 원불교는 설은 없어요. 그렇죠. 양력설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 뒤는 양력으로 돌렸죠. 그게 상산종사님 말씀은 안 하셨어도 그 구력으로 설 지내는 것을 대종사님 방침에 어긋나는 걸로 생각하시고 못마땅하셨던 것이구나 하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예. 옛날 습관대로 하니까 예. 이제 92세 되셨으니까 생사도리를 연마하고 계시죠? 저는 네. 제 딴에는 예. 해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죽을 때 돼야 봐야 알죠. 죽을 때 돼야 봐야. 예. 그리고 저는 영생을 믿는데 그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10년 과학에서 전생 후생 있는 것이 실제 증거로 나온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생을 확신을 해요. 예. 이제 다 늙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하는 것은 오직 수양약 하나 길러가지고 내생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 해서 그런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생 준비하시는 하루 중요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하루의 일과. 하루 일과는 아침 1시나 2시면 깨가지고 잠 안 와서 두글두글한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일어나서 좌선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낮에는 간간히 경전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화두거든요. 화두 의두. 의두 연마도 저는 하고 있어요. 예. 의두 한 소식 좀 일러주실랍니까? 예? 의두 연마하신 한 소식을 조금 쉽게. 제가 영국 대처 수상이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습관이 나오고 습관에서 인격이 나오고 인격에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거기다 두 개를 보태고 싶어요. 오관에서 생각이 나오고 오관의 작용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이제 말이 나오고 말에서 관념이 나오고 관념 그러고 관념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습관이 나오고 습관에서 인격이 나오고 인격에서 이제 운명이 결정된다 하는데 인간은 이 오관이 착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어긋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생기는 게 관념이에요. 그래서 그 관념을 버리지 않고서는 실체에 도달을 못한다. 근데 세상에는 참 우리말로 하면 유상이 있고 무상이에요. 유상의 세계가 있고 무상의 세계가 있는데 무상의 세계는 이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고 있지 언어를 떠나서는 생각을 못해요. 이 언어에 의해서 좀 착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이 관념이 돼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 관념을 떠나야 된다. 관념을 떠나서 유상의 세계로 가야 된다. 그 세계는 말이 없는 세상, 말이 생기기 이전의 세상. 이것이 것이 철학적으로 보면 절대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상대의 세계인데 이 말이 없는 세상은 절대의 세계다. 이 절대의 세계는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관조만으로 보는 거다. 관조. 말을 잊어버리고 관조로 바라보는 세상, 거기에 도달해서 정진을 해야 비로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좀 수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젊은 세대들이 그 말씀하신 의도 내용을 깊이 새겨가지고 저희들도 그 절대의 세계를 관조하는 그런 이제 그 공부길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분발을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요즘에 이제 세상이 막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이제 교육계에 계셨으니까 오늘의 우리나라 한국 교육이 너무 경쟁 위주로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계 오래 계신 어르신으로서 바람직한 교육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것이 계시면 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거 사회에다 발표를 하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겠는데 저는 전교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전교조는 교육을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에는 대가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대가를 받아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자 생활이다. 근데 옛날에 원광중학교에 수학 선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원광중학교 보수가 형편이 없었거든요. 이게 선생님들이 모여서 보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앉았었어. 이게 그 수학 선생님 뭐라고 하는 거에는 그럴 거 없다고, 받은 만치만 가르치면 된다고. 받은 만치만 가르치면 된다. 그래서 그 수학 선생님 쫓아내버렸어. 교장 선생님한테 상의도 않고 선생 몇시 들어서 쫓아내버렸어. 실력은 있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라는 게 나가버려야 돼요. 그랬는데 교육은 노동이 아니에요. 노동이 어디 인격이 필요합니까? 노동은 생산만 하면 돼요. 근데 교육자는 인격이 가미돼야 돼요. 자기의 인격으로 학생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식만 가르친다고 교육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지식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참 오늘날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온 것이 바로 그 지식 위주로 가르치고 많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좀 더 인격적으로 행동을 하고 인격적으로 감화를 시켜가면서 학생들을 길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저 혼자 생각이지 뭐. 교육은 노동이 아니다. 예? 교육은 노동이 아니다.
노동이 아니죠. 예, 그 말씀이 예, 가슴에 그리고 와닿습니다. 예. 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물건이 자기를 만들어준 사람한테 감사할 일은 어디 있습니까? 제 제자 가운데 중앙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일에 와서 이제 그때 대학에 있던 일이 뭐냐? 신조영 교수 사범대학에 그 제자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리 연락을 해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저 일식집에 가서 대접을 받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 집까지 여기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갈릴 때 저는 그 제자 보고 자네하고 나하고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네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 한참 걸어오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까지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디 생산한 제품이 노동자를 그렇게 합니까? 정으로 맺어지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정이 깊을수록 영향력이 커요. 예, 감화를 많이 받아요. 예, 교육자는 절대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자에는 인격이 필요 없다고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0주년 원불교 100주년을 맞이하셔서 개교 100주년 맞이하셔서 노사님이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대종사님을 친견하셨고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해요. 제가 말을 하면 비판적인 말이 나옵니다. 예,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그래도 한 말씀 좀 그게 이제 또 건강한 세상을 위한 말씀이니까 개교 100주년에 원불교가 해야 할 일, 또 원불교인들이 준비해야 할 일, 거기에 대한 기대나 당부 이런 것이 좀 계시면. 이제 참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종교도 세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수가 많아야 돼. 교도를 많이 포섭을 돼요. 예. 그러려면은 적극적으로 그런 시설, 그러한 운동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법회 설교를 들어도 도덕 얘기만 하고 있어요. 도덕 얘기. 도덕 얘기는 저도 평생도록 교단에 서서 학생들한테 한 얘기, 그 얘기예요. 신앙을 넣어줘야, 신앙을 넣어줘야. 어떻게든 연구를 해서 신앙심을 북돋우도록 설교를 해야 돼. 그냥 참 봉사를 해야 된다 이래서는 안 돼요. 봉사를 하면은 어떤 것이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말해야 되는데 그것도 봉사를 많이 하면 세상의 존경을 받는다 이런 식은 소용없어요. 장차 내생이나 금생이나 신앙적으로 어떤 결과가 된다는 걸 가르쳐야 돼. 그렇게 해서 정신을 개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를 잘해야 돼. 과거에 좀 사찰 같은 데에서는 좀 조실 스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셔가지고 그 절에 있는 사람들을 감화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하는데 지금은 일요일날 법회 2시간 그 뒤는 교당은 관계가 없어요. 법회 2시간은 뭐냐?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하는데 그 설교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달리 올릴 길이 없어요. 네, 교무님들이 설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충분히 해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이놈을 끌고 가가지고 감화를 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 얘기만 하고 있어서는 결과를 올릴 수가 없어요. 네. 기독교 목사들은 폭포 밑에 가서 폭포하고 경쟁하면서 설교 연습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음성을 키워야 되니까. 그 설교할 때 음성이 굉장히 영향을 갖는 겁니다. 적은 소리면 잠이 와요. 잠이 오면 감하고 모시고 2시간 그냥 있다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속사포가요. 속사포. 내 머리로 따라가기 어려운 속도로 막 주워 생기는 게 있어요. 속도가 적절해야 되고 예화가 적절해야 되고 속도가 억양이 적절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지 않는가. 사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 유교는 전생 내생이 없어요. 공자님이 없다고는 안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없다고 하신 걸로 받아들여 가지고 전후생이 없어서 착한 사람은 보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영명 천년 꽃다운 이름이 천년을 간다 하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 꽃다운 이름이 천년은 누구냐? 저 고관대작들이 영명을 가져요. 이 일반 서민은 영명 그런 건 없어요. 또 그걸로는 안 되게 생각해 보라고 하냐? 적선지가의 필요역경이다. 네가 착하게 자르면 자손에게 경사가 있다고 가르쳐. 자기가 잘했는데 자기는 아무 보답을 못 받고 자식들만 그 영향을 받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종교, 그것이 유교고, 기독교는 어찌냐? 기독교는 전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걸 참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그들은 신앙으로서 받아들이지만 냉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 원망에 맞춥니다.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들어가지고 나 고생시냐고 하나님 원망이 좋게 만들어요. 불교는 전생이 있고 자업자도 철저하고 그래서 빈틈이 없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선전에 있어서는 기독교에 다 빼앗기고 있어요. 기독교는 오직 사랑으로 못난 사람들 우리가 잘 거두어준다는 종교인데 이 철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건 별로 참 비판받을 점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독교만 또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 설교가 모자란다. 그냥 설교 연구 좀 철저히 해주시라 하는 걸 하고 말하고 싶어요. 교무님들이 감동적인 감화를 줄 수 있는 감화를 설교지. 그것도 치열해야 된다. 도덕적인 감화가 아니라 신앙적인 감화를 줘요. 깊이 영혼을 울리는, 네. 혼을 울리는 그런 설교 준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더 말씀. 저희 젊은 세대를 보시면 요즘에 이 젊은 세대를 보시면 좀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너희들이 좀 뭘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어려서부터 전무신자들의 생활을 많이 보고 왔어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확연히 다르지 차이가 있죠. 참 옛날 전무신자들은 대종사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 앞에 가서 거짓말은 감히 못해요. 다 알고 계시는데 거짓말했죠.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그러고 그야말로 구인 선진민들 같은 그 생각으로 공중에 대해서 봉공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요새 사람들은 물론 일조로 평은 못하지만은 좀 옛날 그런 것보다는 많이
달라졌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왕에 교당에 몸을 바쳤으면은 참 자기를 잊고 내생을 믿으면서 봉공을 하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우선 내 앞에 이익이 오기를 바라지 말고 같은 일이라도 내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좀 자기 전체를 바쳐서 해야 된다. 요새 흔히 들리는 말이 노후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말들을 하는데 이렇게 내 눈앞에만 보지 않고 세상을 이렇게 한 집으로 보고 또 이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이 좁은 생각을 이렇게 키우려면 그런 좁은 생각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신앙에 맡길 수밖에 없죠. 신앙에 대종사님 가르침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신앙 안 하는 젊은이들은요. 신앙 안 하는 원불교를 모르는 젊은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불교를 모르는 세상한테 젊은이들한테도 뭔가를 이렇게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불교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방법은 여러 가지죠. 예. 네, 기독교는 우선 자기네들이 20-30명만 모이면 그 이벤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신자 아닌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느끼게 만들어. 그 다음에 좀 더 세력이 커지면 자기네들 집단 위에는 배척을 찾고요. 배척. 배척해버리면 이 시대에 안 맞는 건데 배척을 하면 쫓아와요. 지금은 배척을 하는 시대가 아니고 포용하는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도망가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좋게 생각하는데 너는 자격이 없다 하면은 그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달려와요. 잡아들이면 도망가버려. 좀 집단 뭐 행동을 많이 하면서 일반 불신자들한테 부러움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종단이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농사를 잘 지으면 다 따라온다 그런 뜻일까요? 내 농사를 잘 지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다 그 농사법을 배우러 온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꼭 좋은 것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성황을 이루는 걸 따라다녀요. 성황을 이루는 걸. 좋은 것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성황을 이루는 데를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성황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종교가에서 성황으로만 가면 안 되잖아요. 좋은 것을 가지고 성황을 이루게 해야죠. 좋은 것은 물론 종교의 근본이고 예. 그것이 없으면 종교가 되들 않죠. 그 근본을 바탕에 딱 두고 성황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예. 세상 사람들은 성황을 이루는 걸로 쫓아다니니까 20-30명이 모여있는 교당에는 가리라는 생각을 안 해요. 몇백 명 모이면은 구경으로 가요. 그 전에 국민학교 있을 때 아침마다 학교 조회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구경에서 뭐 합니까? 아침마다 가서 쭈그리고 앉았어. 조회하는데 그 집단에 대해서는 그게 끌리는 게 있었거든요. 예. 교도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교도들이 빈약하면 올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 종교 일일이 따져가지고 참 좋다 하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사람은 물론 있어요. 홍진기 그전 법무부 장관의 또 홍진기 씨 중앙일보 장설자 그분이 신타원 김혜성 종사님이 원불교에 다니니까 홍 법무장관이 그 원불교 경전을 가져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전부 읽어봤어. 그러고 믿어라. 그러고 집에다가 법당을 지어줬어. 그 법당에서 수양하라.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외화를 보고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그런 건 소용없다. 우리는 우리 갈 길만 착실해 가면 온다.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피할 세상이에요. 네. 어쨌든 교도 많이 모아가지고 참 성황을 이루는 그런 교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이지 뭐 내가 어디 배운 생각이 아닙니다. 예. 참 마음에 이렇게 새겨진 게 있습니다. 근본을 바르게 세워서 성황을 이루게 하는 그런 예. 노력. 예, 그걸 꼭 많은 분들한테 전달하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주변에다 많이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괜히 저 요가 안 얻어먹게. 예. 아까 이제 주신 자료 중에 살아오신 생애를 쭉 정리하신 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 노사님께서 평생 살아오신 가운데 정말 기뻤던 때, 정말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기뻤던 때 그런 기억이 계신가요? 그 학생들 결국 나는 전체가 학교예요. 학교. 쉴 날도 학교에 갔고 노는 날도 학교 갔고 학교에서 늘 생활을 했어요. 저 일생은 학교하고 일치가 돼요. 예. 학생들 성과를 많이 올렸으니까 참 기쁘죠. 그리고 학생들 가운데 잘해가지고 사회에 찬양을 받는 그런 학생이 생겼을 때, 이제 상업학교 있을 때는 주판 경기대회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참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든지 또는 입학시험에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이런 때 참 기쁘죠. 가르친 제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때 그때가 참 네. 그런 제자들 가운데 기억나는 제자 있으세요? 이제 이름도 다 잊어버렸는데 예. 그 전에 제가 이 초등학교 여자 상업학교 종합고등학교 아니에요. 예. 그 취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동양봇이라고 하는 회사에 학생들을 보냈더니 4명이 1, 2, 3, 4등을 했어요. 1, 2, 3, 4등을. 그런 소식들도 참 기쁘죠. 역시 천상 선생님이실 수밖에 없네요. 저는 학생들이 기쁨도 교육이고 슬픔도 교육이고 학교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슴이 먹먹하고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런 순간은 없으셨어요? 교육에 계시면서? 제가 19살에 국민학교 선생이 됐는데 그 첫 해 1년간은 완전히 실패작이었어요. 학생들 다룰 줄을 몰랐어요. 네. 참 내가 교육자라고 할 수가 있었던가 하는 그런 생활.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음에 걸려요. 19살 첫 19살 교사 됐을 때. 예. 후광국민학교 있을 때. 그럼 그때 이제 그 힘들었던 1년을 나중에 교직 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셨어요? 첫 해 그 어려움을. 그 뒤는 국민학교는 4년만밖에 안 있었어요. 4년만. 그러고는 원광으로 왔죠. 예. 그 4년 동안에 참 나하고 인연이 참 가까운 학생들이 마지막 해에 가르쳤던 그 학생, 아까 졸업시켰던 그 학생들이었어요. 그 성적도 좋았고 학생들도 참 순진했고 적극적으로 협력도 했고 그 학생들하고는 참 정이 갔고 그 학생들은 졸업해가지고 지들끼리 혼인 계를 조직을 했는데 그 1번이 저예요. 제가 결혼할 때 계돈을 태워준다고 지들끼리 해가지고 은사님을 제1호로 제1호로 그러고
명절 때가 되면은 그 이제 그것이 소재지, 북일 지서 소재지. 거기 모여가지고 떡오고 술 받고 해가지고 이고 지고 우리 집으로 와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에 들어갔던 학생 전체가 같이 파티도 오고 있는데 그것을 깬 것이 6.25예요. 6.25가 터지니까 반절이 산으로 들어갔어요. 제 제자가 반절이 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6.25 때 좀 이렇게 겪으셨던 이야기 조금 들려주시죠. 6.25 때요? 예, 예. 하여튼 저희 집이 총북 군에 있잖아요. 예. 그때 총부를 인민군이 점령을 해버려서 다 쫓아내버려요. 우리 집도 점령 당해가지고 과수원에 가서 살고 그랬죠. 그런데 집이 깨끗하고 좋은 데는 간부들이 들어가고 인민군 간부들이 우리 집 같이 보잘것없는 집에는 졸병들이 살고 그래서 그 간부들이 있던 데는 시내에서 고급 물품 갖다가 쥐들이 쓰고 도망갈 때 그냥 가버렸어. 나중에 시내에서 다 와서 찾아갔죠. 우리 집은 쫄병들이 사니까 냉겨놓고 간 것이 불에 탄 함석 이렇게 싸놓고 갔어요. 그것은 누가 찾아갈 사람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 집 담을 쳤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그 동네 젖을 담은 도가지들을 떼매다가 젓갈 우리 집에다 놓고 쥐들이 먹다가 도망가 버렸어.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총무를 폭격을 하는 거 폭격을 미군들이 문화재를 굉장히 소중히 알거든요. 그런데 총부에는 성탑이 있어요. 성탑. 성탑은 그들이 볼 때는 문화재로 보였어. 그래서 총부는 전혀 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래 안 했으면 거기 인민군들이 주둔했다 소리가 들어갔을 중에 폭격을 당했을런지도 모르죠. 네. 7월 19일 날 공회당 밑에 지하실 있잖아요. 옛날에는 뽕 따다가 저장했던 거기에 이제 숨어 있는데 7월 19일 날 인민군들이 왔어요. 그래서 지하실에 숨어 있는데 끌려 나갔어. 그래서 집에 갔더니 집에까지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막 찾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우리 육촌 동생이 이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됐는데 그 자격이 뭐냐? 무식하다. 한글도 몰라요. 무식한 덕택으로 위원장이 돼요. 그때는 무식할수록 우대로는데 그런 세상이고 참 까딱만 잡아다 죽이니까 북일면에서 7명이 인민재판을 받아가지고 처형을 당했는데 그 중 하나는 등어리에다 북을 달고 뒤에서 북을 치면서 따라가가지고 북일면 전체를 한 바퀴 돌고 와서 사형을 했죠. 네. 아주 그때는 무시무시한 때고 인민재판이라고 하면은 하나가 죽입시다 하면 끝나요. 재판은. 죽입시다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인민재판이에요. 그때도 교사로 계셨죠? 6.25 때도 그때는 나온 때죠. 교사에서 교사에서 나온 때. 그때 그러면 총부에 살고 계셨던가요? 그때는 집에 있었죠. 집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인민군한테 네, 잡혀가지고 그때는 복송밭에 가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북쪽에서 마차를 끌고 오다가 비행기가 뜨니까 복숭밭 속에다가 마차를 숨기는데 그냥 복숭나무 가지가 우두둑 우두둑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참 속상한 일도 있었고. 그 6.25 때에 종부를 지키신 분이 정산 종사님이시죠? 예. 그분은 그때 어떻게 종부에 계셨을까요? 정산 종사님 그때 대각전으로 가셨던 걸로 알아요. 대각전 가셨던. 근데 인민군들이 볼 때는 정산 종사님이 아니죠. 단순한 하나의 개인이지. 예, 그냥 뚱뚱하다고 해서 참 입에 담지 못할 소리도 오고 그랬어요. 근데 북일면 다가포에 정본원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6.25가 터지니까 어떻게 처신할지 몰라서 어디 도망가야 되나 어쩌나 진짜 망설이고 있을 때 생각 떠오른 것이 원불교 종목사님은 무엇인가를 알고 계실 테니 종목사님 하시는 것만 잘 보고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만은 피는 안 가고 종목사 하시는 거 뵙고 그냥 그 머물렀다가 무사히 지낸 분도 있었어. 그러면 그때의 인민군에 의해서 총국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누가 희생당한다든지 그런. 피해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를 입지 않은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군이 폭격을 하는 것은 성탑 때문에고 인민군들은 그때 총부 전체가 호남지구 경비사령부예요. 예. 피해를 줄 필요가 없죠. 저희들이 점령하고 저희들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접수해 버렸어요. 이제 저 가족 노사님 가족 이야기 좀 말씀을 여쭈려고 그래요. 아타원님 동생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응? 아타원님을 보면은 전팔근 아타원님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냐고요? 아, 이제 늙었던 생각이죠. 그런데 아타원은 일이 못하게 다녔거든요. 일이 못하게 다닐 때 리레이 선수였어요. 리레이. 달리기. 다른 그러고 수석조업이니까 경기여고를 지원했어요. 경기여고에서 8등으로 들어갔어요. 8등으로. 네, 그 대단한 성적이죠. 그때 그러면 그렇게 뒷바라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뒷바라지 생각도 안 했고 어머니가 다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알아서. 어머니 생각하시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동타원님 생각하시면? 어머니는 학교 성적을 굉장히 중시하셨어요. 그때부터요? 예. 이제 중학교부터는 잘 모르시니까 그랬지만 국민학교, 보통학교 때는 성적을 굉장히 중요하셔가지고 필답 시험에서 90점 이하를 맞으면 점수로 알도 안 해요. 예, 80점 맞아가지고면 꾸중거리시. 그런 속에서 생활을 했고 어머니는 업무와 자모를 겸하신 분이에요. 자모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아버지가 관여를 안 하시니까 업무도 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혼나시고 꾸중을 들으실 때도 있어요? 어머님한테. 혼은 그렇게 많이 난 일이 없어요. 공부를 그러면 잘하셨네요? 저요? 네. 보통학교 때 저 성적이 좋았죠. 자랑 좀 하시죠.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담임이 성적을 매길 때 그때 내신 성적이 중요한 때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성적을 다 올려줘요. 그래서 우리 반은 3명이
동점이에요. 3명. 예. 예체능 4과목은 9점, 나머지도 전부 10점이에요. 총계 110점인데 그 가운데 9점 4개를 빼고 나머지를 10점을 주면 총점이 107점이 되고 평균점은 10점. 저 그렇게 받았어요. 예. 종사님한테, 대종사님한테 방학이 되면 성적표 가지고 와서 올리거든요. 아버님한테다 올리는 게 아니고. 집에는 가도 않고 집에 가기 전에 조실부터 가요. 그래서 대종사님께 성적표를 올려요. 그때 저는 떳떳하니까 떳떳하게 올리죠. 그러면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성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애썼다고 과자도 주시고. 그렇게 공부하신 게 동타원님 어머님 덕분이시겠네요. 그런 면도 있죠. 어머게 이렇게 가르치셨으니까요. 전주 사범시험 올 때 1,400명이 왔어요. 그래서 100명 뽑아요. 100명. 그리고 시험 과목이 다른 중학교하고는 달라요. 저 음악, 작문, 습자는 서예, 회화 이런 것까지 다 시험 봐요. 그 1,400명 중에 100명을 뽑는 전주사범에 바로 합격하셨네요. 네. 그때 사범학교는 관리비예요. 관리비고 한 달에 7원의 관비를 줘요. 아, 그 당시에. 예. 그럼 그때가 제가 일제시대였는가요? 예, 일제됐죠. 제가 사범학교 지원한 건 그 한 달에 7원 받는 거. 그것 때문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피복적립금이라고 해서 2원을 빼고 여행적립금이나 2원을 빼고 동창회비라고 해서 50전 내서 4원 50전을 빼고 나머지 2원 50전을 현금으로 줘요. 그게 내 용돈이었어요. 한 달에. 그 전주 사범 시절에 기억나신 건 없으세요? 전주사범은 도지사상이나 군수상 안 받으면 지원할 생각을 안 해요. 아, 중학교 때? 예. 아니 중학교가 아니라 중학교를 지원할 때 지원할 때. 보통 학교에서 도지사상을 탔거나 군수상을 타지 않은 사람은 지원 자체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전주 사범은 중학과정, 고등학과정이 같이 있었는가요? 그때는 중고 분리가 아니죠. 그냥 중학교예요. 전부가. 5년제 중학교. 5년제.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학생들만 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5년을 잘 다니시고 바로 교사로 발령을 받으셨나요? 네. 그때는 국가에서 다 책임져요. 뭐 자기가 취직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너는 어느 도로 가라 하고, 그리고 그 도로 가면 학문과에서 딱 각 학교로 배정을 하고, 뭐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전부 배정을 해서 취직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다 전부 다. 그래서 저는 평생 취직운동으로 단 한 번 했는데 그 단 한 번은 취직운동이 상산종사님한테 가서 저 좀 써주십시오 한 것이 그 단 한 번이에요. 근데 승진을 하려고 가서 부탁한 일도 없고 뭐 꼭 한 번 저 좀 써주십시오 한 것이 단 한 번. 지금 전주사범 동기들이 살아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동기는 전부에서 9명이 살았는데 100명 들어가가지고 졸업할 때는 92명이 졸업을 했는데 지금 9명이 살아있어요. 예, 전라북도 내에는 5명이 살아있었는데 작년에 1명이 죽어서 이제 4명밖에 없죠. 그 친구들하고 가끔 연락하세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고 오더니 그 뒤에는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고 오더니 그 뒤에는 매주 만나자고 해서 나는 일이 소화해야 되니까 매주는 못 가고 2주 만에 한 번씩 오마 해서
그렇게 했는데 몇 달 전부터 나 못 가겠다 거절했어. 아주 그러니까 아주 돈독한 우정을 지금도 나누고 계시네요. 예,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그 후지인이 와가지고 대종사님 당대 때 말씀을 이렇게 이제 받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대종사님에 대한 글쎄요 그리움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죠. 대종사님께서는 참 우리들을 굉장히 아끼셨으니까 대종영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각전을 가시다가 산에서 놀고 있는 애들 가운데 다른 애들은 차례 격려를 해서 격려하는데 그 중에 애기 둘이 격려를 안 하니까 격려를 하면은 과자를 주마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둘이 격려를 했어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몇 걸음 가시다가 아 내가 중용을 잊어버렸구나 하시고 거기에서 조실까지 가셔가지고 벽장에서 과자를 갖다가 어린애들에게 주었다 하는 대종용 말씀이 있죠. 그 산까지 왕복 100m입니다. 그걸 일부러 대종사님께서 조실까지 가셔가지고 갖다 주신 들 많지 어린이에 대한 신용을 굉장히 중시하셨어요. 이게 우리한테도 그런 참 태도로 대하셨기 때문에 좀 그러한 것이 뇌리에 남아있죠. 그 대종사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을 세상에다 널리 전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가르침 이게 핵심이다. 이게 제일 나는 참 기억난다. 그런 대종사님의 핵심적 교훈이나 가르침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글쎄요 대종사님께 직접 말씀으로 받던 일이 없어요. 그냥 대종사님께 가까이 모시고 초석 문안 여주로 다니고 그랬지 그 별도로 어디 모여서 대종사님 말씀을 받들고 한 일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그런 말씀이 필요하시다면 그건 대종이나 대종경 선회로이나 그걸 보시고 나한테 묻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아 대종사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딱 떠오르는 거 한 말씀. 대종사님은 공심으로 딸딸 뭉치시는 분이다. 사가 조금도 없으셨다. 제가 어렸을 때 세 명의 친구입니다. 대종사님 둘째 아드님 박길주 씨하고 문정유 선생 손자 문동호고 셋인데 한문 배우다가 그때 쥐불놀이를 해요. 쥐불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불장난을 하게 됐어요. 예, 지금 법원관 위에 산 법원관은 지금 땅을 깎아 내려가지고 깊숙이 건물이 서 있지만 옛날 언덕이거든요. 거기에 집변을 있었어요. 저 산업부 집 한 500무설 쌓아놨어요. 그 남쪽에 건물을 모아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한참 쬐고 있는데 느닷없이 바람이 불더니 그 건물을 날려가지고 집변에 불이 붙어버렸어. 세탁부에서 손을 놔던 어른들이 달려와서 불은 잡았는데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다음 공회당에서 재판이 대종사님께서 재판을 하신 거예요. 박길주 씨는 대종사님 둘째 아드님이에요. 성냥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5원 벌금. 그리고 종아리 5대. 문동호는 성냥을 긁어서 불을 붙였다. 그러니까 벌금 3원. 그리고 종아리 3대. 나는
어른한테 일르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벌금 1원 50전에 종아리 한 대. 거기에서도 책임을 칭하를 두셨어. 그 정도로 공과 사를 엄격하게 따지시는 어르신. 팔산대봉도님아 쓰신 바와 같이 대종사님한테서는 공심을 빼면 아무것도 없으신 어른이다. 그런 어르신. 예. 그건 좀 대중생활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일이죠.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닭, 계란 팔다가 공금을 뺀 그런 소리 절대 용서를 안 하시고. 아버님의 사랑은 받으신 적 없으세요? 예? 아버님의 사랑. 아버지 사랑을 느껴본 일 없어요. 과자 한 번 얻어먹은 일이 없어요. 원망 안 하세요? 예? 원망 안 하세요? 원망심이 없으셨어요? 그런 아버님께. 무엇을? 원망심. 아, 그런 거. 어머니 교육이 그거요. 아버지가 집안일에 관여하면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 왜 그랬대요? 왜? 공인이니까. 공인이니까 사가에 정신을 뺏기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철저한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게 아버지가 나한테 무엇을 안 해준다고 해서 섭섭을 느껴본 일은 한 번도 없어. 다 그게 어머니의 교육 덕분이시네요. 네. 예. 오늘 이제 대종사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생사돌이 잘 연마하셔서 그 지금 마음에 이렇게 의두 연마하시는 거 꼭 답을 찾으시고 다음 생에 오시면 뭘 하시고 싶으세요? 이제 그때는 출가를 해야죠. 이번 이 생에는 제가로 계셨으니까 예. 다음번에는 출가를 하시겠다. 그 서원 세우셨어요? 마음으로는 서운하죠. 문서로는 작성 안 했고. 네. 그래서 내생 이제 연마 잘 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마지막까지 두 눈 감으실 때까지 대종사님에 대한 말씀을 이 원불교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특히 공심으로 똘똘 뭉친 대종사님을 마지막까지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